1974년 3월 27일 모스크바 시간 03시 47분 소련 세베로모르스크의 북방 함대 사령부였습니다. 거르기 예고로프 제독은 잠수함 구조 사령부의 긴급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련 해군이 가장 유능하고 민감한 첩보함 중 한 척을 막 잃었다는 불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극 만년빙 아래에서 은밀한 감시 작전을 수행하던 핵 추진 잠수함 K427호는 빅터 투급 공격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치명적인 침수를 알리는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 통신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잠수함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는 영구 빙권 아래였습니다. 그곳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서 북쪽으로 약 28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심은 3,000피트가 넘었으며 소련의 잠수함 구조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러나 K427호의 손실이 소련 해군 안보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잠수함의 첨단 설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확실히 사망했을 97명의 승무원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K427호는 소련 해군 정보부가 특수 정찰 임무라고 부르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북극 해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통신 케이블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얼음 아래에서 작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정교한 정보 수집 장비를 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간첩 행위를 통해 얻은 미국과 영국의 암호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또한 소련 해군의 가장 민감한 작전 명령을 싣고 있었습니다. 소련 해군의 순찰 구역과 통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련이 수년간 개발에 투자했던 2개의 시제 무기 체계도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북대서양 조약기구 병력이 잔해를 찾아내어 이 자료를 회수한다면 정보 손실은 파괴적이고 장기적일 것이었습니다. 예고로프 제독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은 이미 수중 센서를 통해 K427호의 손실을 감지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미 잠수함을 찾아 인양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서방 정보기관은 소련의 비밀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냉전 잔여 기간 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소련 해군 능력에 대한 이해를 재편할 것이었습니다. 얼음 아래로 가라앉은 이 첩보 잠수함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정보적 횡재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K427호가 속한 빅터 투급 잠수함은 1974년에 소련 해군에서 가장 유능한 공격 잠수함 중 하나였습니다. 1972년에 취역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341피트 길이의 수중 배수량은 5,300톤이었습니다. 단일 가압수형 원자로가 3만 축마력을 내는 증기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빅터 투급은 이전 소련 잠수함에 비해 정숙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대잠 전력이 이들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함정을 상당한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교한 소나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북극 얼음 아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음향 환경은 독특한 탐지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K427호는 정기 순찰 작전을 수행하는 표준 공격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소련 해군 정보부가 특수 정찰로 지정한 정보 수집 임무를 위해 광범위하게 개조되었습니다. 개조 사항에는 정보 수집 장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얼음 아래 잠수 중 초저주파 전송을 수신할 수 있는 강화된 통신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표준 잠수함 승무원이 아닌 정보 장교 및 운용자를 위한 특수 구호획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중 음향 신호를 포착하는 기록 장비를 실었습니다. 이는 소련 음향 전문가의 분석을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문서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해저 지형 탐사 소나를 장착했습니다. 이 소나는 해저 케이블을 정밀하게 찾아내 장비를 배치하여 도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오호츠크 해에서 수행했던 작전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K-427호는 소련 해군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던 비밀 중 하나인 암호 자료와 암호 서적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잠수함이 사령부와 통신하고 작전 명령을 해독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련 해군 통신 절차, 주파수 할당, 그리고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서방 정보기관에 넘어간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소련 해군 통신을 해독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암호화 절차가 배포될 때까지 소련 잠수함 함대 전체의 작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전환 기간 동안 소련 잠수함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1974년 3월 K-427호를 북극으로 이끈 임무는 소련 북방 함대 정보부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병력은 노르웨이 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련 정보부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통신, 조정 절차, 그리고 잠수함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427호는 훈련구역 가장자리의 영구 빙원 아래에 자리 잡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정교한 센서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활동을 탐지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얼음 덮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대잠 전력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최대 3주 동안 얼음 아래에서 조용히 작전하며 잠수 상태를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잠수함이 안테나 전개가 가능한 얼음 틈새 근처에 위치할 때 짧은 통신 세션을 통해 소련 사령부로 전송될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K-427호가 얼음 아래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통신 및 비상 부상을 위해 얼음 속의 개빙 구역인 적절한 폴리냐스를 찾는 능력도 중요했습니다. 소련 잠수함은 1960년대부터 북극 얼음 아래에서 작전해 왔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얼음 아래 작전 절차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극 작전은 본질적으로 위험했습니다. 얼음 조건은 빠르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개빙 구역이었던 곳을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얼음 아래 항해는 얼음 두께와 수중 지형에 대한 잠수함의 위치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즉시 부상해야 하는 비상 상황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개빙 구역이 없는 견고한 얼음 아래에 잠수함이 있다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K-427호는 1974년 3월 18일 그레미하 해군 기지를 떠났습니다. 잠수함은 잠수 상태로 작전 구역을 향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잠수함은 예정된 전송 시간을 통해 북방 함대 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3월 21일 K-427호는 빙원에 진입하여 정보 수집 임무를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수함 함장인 2등 함장 빅토르 체르노프는 얼음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비상 부상을 위한 여러 폴리니아스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수함은 다음 2주 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 병력에 의한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신으로 은밀 작전을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아침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03시 12분 K-427호는 전방 구획의 침수를 알리는 긴급 조난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전송은 짧고 불완전했습니다. 잠수함의 통신은 완전한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전에 분명히 중단되었습니다. 북방 함대 사령부는 즉시 K-427호가 감시해야 할 모든 주파수로 방송하며 연락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비상 절차가 활성화되었고
수색 항공기가 K427호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 있었고 이는 공중 수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K427호의 손실에 대한 소련의 조사는 제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수함이 수중 빙하 능선을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선은 수백 피트 아래로 뻗어 있는 거대한 수중 빙하의 확장 부분이었습니다. 북극 빙권에 대한 소련의 해양학적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수중 얼음 지형은 소련 해도가 나타내는 위치에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잠수함의 압력 선체를 분명히 관통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은 약 3,100피트 깊이의 해저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선체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깊이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 깊이에서의 압력은 제곱인치당 약 1,380파운드였습니다. 이 압력은 남아있는 온전한 구획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 침수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이 즉시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K427호의 손실을 발생 직후 거의 즉시 감지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는 북극 해역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던 미국 해군의 소서스 수중 천금 시스템은 충돌의 음향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잠수함 파괴의 소리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 수시간 이내에 음향 데이터를 검토한 소서스 분석가들은 잠수함 한 척이 손실되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위치와 시간을 고려할 때 거의 확실히 소련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는 침몰 후 12시간 이내에 해군 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 도달했습니다. 초기 평가는 소련 잠수함 작전과 취약점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분석가들이 그 지역의 소련 잠수함 활동에 대해 알려진 바를 검토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손실된 잠수함이 K427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이 잠수함은 정기 순찰이 아닌 특수 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징후 때문에 서방 정보기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던 함정이었습니다. K427호가 민감한 장비와 자료를 싣고 있던 정보 수집 플랫폼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침몰한 잠수함은 비극적인 손실에서 잠재적인 정보의 금광으로 즉시 격상되었습니다. 만약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고 잔해에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면 정보적 가치는 비범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상의 난관은 엄청났습니다. 잠수함은 국제 수역의 북극 얼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집중 감시를 유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심은 서방 인양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인 한계였습니다. 어떤 인양 작전도 소련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자신들의 잠수함을 인양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인양을 막거나 잔해를 파괴하여 정보 노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수 시도 결정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최고위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밀문서에서 홀리스톤 브라보로 지정된 이 작전은 미국 심해 기술과 영국 북극 작전 경험을 결합한 미영 합동 노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전반적인 조정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잠수함과 심해 인양 장비를 공급할 것이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빙상 항해 전문성과 필요한 경우 수상 지원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K427호 잔해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세어스는 잠수함이 침몰한 대략적인 지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해저에 있는 잔해를 정확히 찾아내려면 특수장비를 사용한 상세한 탐색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핵 추진 잠수함 USS 헬리버트를 배치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6년 전 태평양에서 침몰한 소련 잠수함 K129호를 찾아냈던 바로 그 함정이었습니다.
심해 탐색 소나와 수중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버트의 임무는 북극 얼음 아래에서 작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색 구역으로 항해하여 정교한 센서를 사용하여 K427호의 잔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련군에게 탐지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1974년 5월 헬리버탐의 북극 탐색 구역 이동은 특별한 보안 조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잠수함의 모항 출항은 일상적인 순찰로 위장되었습니다. 임무 명령은 일반적인 잠수함 작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승무원 대부분도 임무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북극 얼음 아래에서 해양 연구를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헬리버탐의 이전 과학 임무를 고려할 때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함장과 항해사, 그리고 소수의 정보 전문가만이 소련 잠수함 잔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 환경은 수색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색 지역을 덮고 있는 영구적인 빙하는 수피트 두께였습니다. 압력 능선은 훨씬 더 깊이 뻗어 있었습니다. 헬리버탐은 얼음 아래를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했습니다. 얼음 구조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방향 소나를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하방향 소나를 사용하여 해저에서 잔해를 수색했습니다. 이 작전은 헬리버탐 승무원의 특별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얼음 아래 잠수함 항해는 끊임없는 주의와 정확한 수심 및 위치 제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3주간의 체계적인 수색 끝에 헬리버탐의 소나에서 해저에 커다란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빅터 2급 잠수함의 예상되는 크기와 형태와 일치했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헬리버탐에서 해저까지 연결된 케이블에 장착되어 배치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여러 각도에서 잔해를 촬영했습니다. 사진은 목표물이 K427임을 확인했습니다. 잠수함의 선체 번호는 함교에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빅터 2급의 독특한 특징들도 식별 가능했습니다. 잠수함이 입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잔해에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깊이와 침몰의 격렬함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몇 개의 큰 부분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여전히 격실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온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잠수함의 정보 수집 장비가 보관된 선미 부분이 상대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인양 작전이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정보 자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극 얼음 아래 3100피트에서 자료를 회수하는 것은 1974년 당시 거의 존재하지 않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미국 해군 공학 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헬리버탐에서 배치할 수 있는 특수 회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에서 조종되는 무인 잠수정이었습니다. 조종팔, 절단 도구,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헬리버탐에서 해저로 내려졌습니다. 잠수함 내의 조종사들은 그것을 K427의 잔해 안으로 조종할 것이었습니다. 선체 부분을 절단하여 내부 격실에 접근하고 특정 정보 가치 품목을 회수할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1974년 8월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때는 북극 조건이 가장 유리하고 소련 해군 활동이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헬리버탐은 잔해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수함의 선미 부분 위로 조심스럽게 자리 잡고 무인 잠수정을 배치했습니다. 3주 동안 헬리버탐 승무원들은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무인 잠수정을 K427의 내부로 조종했습니다. 회수할 자료를 식별하고 잔해에서 조심스럽게 추출했습니다. 그 작전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해저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자체 조명으로만 밝혀졌습니다. 무인 잠수정의 움직임으로 인한 퇴적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잔해는 불안정했습니다. 선체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은 때때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무인 잠수정을 갇히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헬리버탐이 북극 얼음 아래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은 잠수함이 즉시 부상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겪을 경우 탈출을 허용하지 않을 단단한 얼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기대를 뛰어넘어 성공했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암호화 장비를 회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의 암호 해독기와 암호 서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정보 격실에서 문서들을 추출했습니다. 작전 명령, 통신 절차, 소련 잠수함 순찰 구역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K427이 침몰 전 수집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잠수함의 음향 특징을 기록한 테이프가 담긴 음향 기록 장비도 회수했습니다. 가장 극적으로는 시제품 무기로 보이는 것을 회수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전해본 적이 없는 설계의 어로의 두 발이었습니다. 있는 K427이 평가를 위해 싣고 있던 시험용 무기였습니다. 회수된 자료들은 특수 용기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이 용기들은 심해 환경의 극한 압력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기들은 에어록을 통해 헬리버탐에 실렸습니다. 이는 잠수함 내부를 침수시키지 않고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74년 8월 하순까지 헬리버탐은 회수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모항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나중에 이것을 전체 냉전 기간 동안 수집된 가장 가치 있는 소련 해군 정보라고 묘사할 것이었습니다. 회수된 자료의 분석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정보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암호화 장비와 암호 서적은 미국 암호학자들이 소련 해군 통신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해독 불가능했던 통신들이었습니다. 정보 유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나토 정보기관은 소련 잠수함 작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임무를 이해하며 활동을 예측했습니다. 전략적 이점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소련에 그들의 암호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했습니다. K427에서 회수된 작전 문서는 소련 잠수함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소련 잠수함의 작전 배치 구역을 보여주는 순찰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정해진 위치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본부와 연락하는 방법과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통신 절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소련 잠수함 작전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소련의 절차가 나토 대잠수함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만들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K427이 수집한 음향 기록은 특히 가치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소련 음향 전문가들이 나토 잠수함의 음향 특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나토 잠수함 소음의 어떤 측면에 집중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서방 잠수함 설계자들은 소음 저감 노력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탐지 시스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또한 소련 소나 시스템의 능력도 드러냈습니다. 작동 주파수, 감도 수준, 그리고 특정 유형의 음향 특징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K427에서 회수된 시제품 어로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어로에들을 조사한 서방 무기 전문가들은 새로운 등급의 소련 무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기는 함선 자체보다는 함선 뒤에 교란된 물을 표적으로 삼는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과 약 20킬로톤 위력의 핵탄두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나토 항공모함 전투단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핵탄두는 제한된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충분히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직접적인 타격 없이도 항공모함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핵무장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발견은 이후 수년간 나토 해군 전술과 전력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련은 K427의 손실을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수함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민감한 정보 잠수함이 나토군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극에서 손실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인정의 부족은 또한 소련이 나토의 회수 작전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잠수함이 애초에 손실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련 해군 정보기관은 K427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 의심했습니다. 1974년 말과 1975년 초에 발생한 나토 대잠수함 전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탐지 능력 향상, 소련 잠수함에 대한 더 공격적인 추적, 그리고 소련 순찰 패턴에 대한 명백한 지식 등이었습니다. 이는 소련 정보기관에 나토가 그들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얻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소련 방첩기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토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 정보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기술적 손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나토가 K427을 찾아 인양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군 지도자들은 북극 얼음 아래 3100피트 깊이의 잠수함에서 자료를 회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대응은 해군 통신 및 작전 절차에 대한 비상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전체 잠수함 함대에 새로운 암호 서적이 배포되었습니다. 통신 주파수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찰 구역도 재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상 잠수함의 암호화 자료를 재배포하는 것은 복잡한 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잠수함이 안전하게 통신할 수 없는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해군 보안에 명백한 손상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상이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K427 회수에서 얻은 나토의 정보 우위는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료가 회수된 1974년 말부터 소련의 보안 변경으로 인해 포획된 암호 서적이 제공했던 소련 통신 접근이 최종적으로 차단된 1976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은 나토 정보기관이 소련 잠수함 작전을 전례 없는 명확성으로 감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전략적 정보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소련 해군 능력에 대한 나토 계획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토 해군 전력 구조 및 배치 패턴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수 작전을 수행한 미 해군 헬리버탐의 승무원들은 그들의 공로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전의 기밀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무엇이 회수되었는지, 왜 임무가 중요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북극 얼음 아래에서 민감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잠수함의 함장과 무인 잠수정을 조종하고 회수를 감독했던 소규모 팀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안 등급에 묶여 수십 년 후에도 그 작전을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헬리버탐 자체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수행된 기밀 작전으로 1976년에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창은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는 K427 회수를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그 후 수년 동안 미합 중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과 심해해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K427 회수를 위해 개발된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시스템은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무인 수중 차량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헬리버탐이 작전 중에 완성한 얼음 및 항해 기술은 냉전 기간 내내 미국 잠수함의 북극 작전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작전의 성공으로 국제 수역에서 적 잠수함을 은밀하게 인양하는 개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수집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영국의 기여는 미국의 개입보다 덜 눈에 띄었지만 중요했습니다. 영국 해군 장교들은 북극 환경과 얼음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작전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정보 장교들은 회수된 자료 분석을 도왔습니다. 특히 영국 대잠수함 부대가 활동하던 지역에서의 소련 잠수함 작전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외교 채널은 소련 해군 보안에 명백한 손상에 대한 소련의 반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련이 인양 작전을 의심했는지 여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427 승무원 가족들은 잠수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잠수함 잔해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군에 의해 인양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잠수함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허위 정보를 유지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유해가 여전히 북극 얼음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무원들을 위한 추모식은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나 운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비밀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러시아 해군 당국은 K427 손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잠수함이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인양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427 인양으로 인해 제기된 환경 및 윤리적 질문들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전이 기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핵 반응로는 해저 잔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부식되면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핵 반응로와 승무원 유해를 그대로 둔 채 정보 자료를 인양하기로 한 결정은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보적 가치가 환경 보호나 망자에 대한 존중보다 더 중요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양 작전을 인정하는 것이 기밀 정보 수집 방법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의 기밀 유지는 특이한 역사적 왜곡을 낳았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작전과 그 정보적 가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과 이후 러시아 당국은 K427호의 손실이 미해결 미스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냉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 작전 중 하나는 양측의 공식 기록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방 기록에서는 성공적인 정보 수집 작전으로, 러시아 기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잠수함 손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K427 인양 작전에 대한 정보 공개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냉전 정보 작전이 점진적으로 기밀 해제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정보 공개는 전직 정보 장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 없이 작전을 일반적인 용어로 논의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역사학자들이 작전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적 세부 사항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은 회수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암호 해독 장비가 회수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얻어졌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427 인양 작전이 보여준 기술적 성과는 후대 기준으로도 놀라웠습니다. 1974년에 3100피트 깊이에서 원격 조종 차량을 운용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난파된 잠수함 내부에서 특정 재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조작자들은 손상된 구획을 통해 원격 조종 차량을 조종해야 했습니다.
오직 카메라 시점과 제한된 조작 제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강철 선체 부분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잠수함의 잔해 속에서 귀중한 재료를 식별하고 손상 없이 추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극 얼음 아래에 위치한 잠수함에서 작전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체 작전을 복잡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인양 작전이 드러낸 소련 잠수함 설계 특징은 서방 잠수함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잔해에서 볼 수 있었던 소련의 선체 건조 기술, 장비 배치, 시스템 설계는 촬영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출처의 정보를 보완하는 소련 잠수함 공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방 잠수함 설계자들은 소련의 접근 방식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때로는 효과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채택했습니다. 때로는 드러난 소련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K427에서 회수된 무기 시스템, 특히 원형 핵 어로회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내에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무기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해군력의 핵심인 항공모함 전투단은 잠재적으로 핵 어로회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이는 재래식 무기로는 위협받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위협에 대응하여 개발된 방어 조치에는 강화된 대잠수함전 능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근접 핵폭발에서도 선박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선된 손상 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단이 잠수함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도록 작전하는 전술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K427에서 회수된 자료를 분석한 정보 장교들과 암호, 해독가들은 국가 안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여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소련 해군 통신을 해독하게 해준 암호 해독 기술의 발전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이반자들에게 전략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개인들은 기밀 유지 제한 하에 근무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족이나 특정 프로그램 외부의 동료들과 작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냉전 정보 작전을 기록하는 역사학자들과도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의 유리한 조건으로 냉전을 끝내는 데 기여한 그들의 공헌은 중요했지만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얼음 밑으로 침몰한 스파이 잠수함의 이야기는 냉전 잠수함 작전의 다면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보 경쟁의 여러 측면도 드러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군에 근접하여 북극 얼음 아래에서 작전하던 소련 잠수함들은 정교한 정보 수집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K427의 손실은 그러한 위험이 현실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비 고장이나 항해 오류는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실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대응은 북극 얼음 아래에서 잔해를 찾아내고 은밀한 인양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이는 소련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적 능력과 작전적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K427에서 얻은 정보의 큰 이득은 냉전의 마지막 수십 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정확히 수량화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2년 동안 소련 해군 통신을 해독하는 능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군 계획을 형성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회수된 원형 어로회에서 얻은 소련 무기 개발에 대한 이해는 병력 구조 결정과 전술 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양 문서에서 얻은 소련 잠수함 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잠수함 전력의 보다 효과적인 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점은 궁극적으로 냉전의 평화로운 종결로 이어진 전반적인 전략적 균형에 기여했습니다. 냉전 해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K427 작전은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비극, 기술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정보, 경쟁의 교차점입니다. 잠수함이 얼음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 사망한 97명의 소련 잠수함 승무원들은
냉전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대결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희생이었습니다. 북극 얼음 아래에서 잔해를 찾아 인양하기 위해 작전한 미국과 영국 잠수함 승무원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는 소련 승무원들이 직면했던 위험과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수된 자료를 분석한 정보 장교들과 정책 이반자들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정보를 사용하여 서방 전략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정보가 무기보다 종종 더 가치 있었던 복잡한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의 비밀을 싣고 북극 얼음 아래로 침몰한 잠수함은 인양을 통해 변모했습니다. 냉전 시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장 귀중한 정보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K427이 실종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입니다. 침몰 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보원이 되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보 경쟁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반영합니다. 손실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재앙이 예상치 못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K427에서 사망한 승무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잠수함이 앞으로 수년 동안 전략적 균형을 형성할 비밀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제공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극 얼음 아래 잔해에서 그 비밀들을 회수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원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을 거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성과를 보호하는 기밀 분류 때문이었습니다. 얼음 밑으로 침몰한 스파이 잠수함 내부에서 발견된 것에 정보적 가치는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북극 얼음 아래가 아닌 보안 기밀 분류의 여러 겹 뒤에 숨겨졌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정보 출처와 방법을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대국들은 냉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보 작전 중 하나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